일단은 하나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제 소송을 담당하지는 않고요. 미세먼지 소송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법원에서 피고만 당사자 중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 이렇게 상대로 해가지고 미세먼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와 계시는 곳이 제 일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제목을 조금 재밌게 잡아봤어요. 저희가 ADG라고 플랫폼 하시는 분들, 젊은 재밌는 분들이신데 같이 협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저도 재밌게 봤었는데 어쨌든 조금 튀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간단히 저희 재단에 대해서 지금 여기 와 계시니까 소개를 좀 드릴게요. 환경재단은 2002년에 만들어졌고요. 대표적인 사업,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프로그램 두 개가 그린보트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본인들 500명, 우리나라 사람들 500명 이렇게 타고 배를 타고 이제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거였는데 올해는 우리나라 사람들 1,400명을 태우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 그런 부분, 환경에 관한 부분도 배우고 다양한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다양한 분들도 만나서 함께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환경영화제는 저희가 200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가장 크게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도 이렇게 좀 성황리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환경에 워낙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니까 매년 진행되는 영화제거든요. 한번 와서 보시면 가격도 5,000원 이렇게 가격이 싸요. 좀 영화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미세먼지 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동안 했던 사업과는 좀 다르게 조금 정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거는 잘못됐다라거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거나 이렇게 정책 운동을 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캠페인 국회 앞에 가서 했던 옐로우 카드 캠페인이고요. 미세먼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하라라는 부분, 그리고 옆에는 최근에 한 입법 토론회인데 미세먼지 법안이 통과가 안 된 게 너무 오래돼서 미세먼지 법안 어디서 잠자고 있나라는 그런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꾸준히 조금 더 직접적인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립식 때 이런 연구를 해봤어요. 빅데이터로 들여다본 미세먼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송기령 부사장님, 다운소프트 부사장님이신데 빅데이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직접 발표를 하셨는데 그 마인드 마이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욕망을 읽는다, 이런 뜻인데요. 미세먼지를 키워드로 해서 이런 마인드 마이닝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 건강 이슈 중에 1위가 먼지, 2위가 미세먼지였다고 해요. 심지어 방사능보다도 높은 순위였다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M4 세대라는 키워드와 미세먼지가 이렇게 6위로 같이 연결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살 부분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자살하고 싶다라는 키워드가 3.2% 증가했다. 2013년 대비해서는 22배 증가했다라는 그런 결과도 나왔고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키워드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아기, 3위가 남편, 이런 식으로 주로 주부들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제한되는 활동은 거의 모든 활동이죠. 외부, 내부, 다양한 활동들이 제한을 받고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걱정, 두려움에서 이민을 가고 싶다, 이제 분노가 든다, 국가에 대한 분노,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국민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할까? 정말 가장 대다수로 생각하는 원인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심증은 100%인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이런 분노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복합적이다라는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다른 분들의 자료가 좀 많아요.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임석 박사님의 자료와 또 일본 메이지 대학교의 이수철 교수님 자료 등을 좀 다소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분들이 직접 이제 결과를 내시는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해졌나라고 따져봤더니 연평균 농도 추이가 이렇게 됩니다. 연평균 농도 추이를 봐도 이게 뭔가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완만하게 감소가 되고 있는데 약간 2012년 정도부터는 좀 그렇게 감소치가 많지가 않은 것 같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나쁨 일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2012년 이후에 좀 답부되는 상태이지만 어쨌든 좀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는 감소되고 있는 게 맞는데 상대적으로는 미세먼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감소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보시면 1990년대에 우리보다 더 높았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아니면은 우리와 비슷했거나 하는 국가들이 밑으로 다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2015년 2위다라는 결과치를 갖고 있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 곡선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절대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게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다른 선진 국가들은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중국 미세먼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단연컨대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가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분노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규모 시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푸른 하늘 돌려달라 이런 시위를 통해서 결국은 시진핑 정부가 작년 10월에 그 공산당 다 이렇게 모인 그런 대회에서 선언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지도 이념으로 생태 문명 건설이라는 것을 추구하겠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얘기했다면 이제 중국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국가 대기오염 공동연구센터라는 게 1,500명의 과학자들이 일하는 그런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정말 그 대륙의 스케일답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 2+26 팔리시 이렇게 두 축으로 진행을 해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로는 중국 환경보호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31%가 감소를 했다라는 발표치를 말했는데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공산당이 괜히 부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카고대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결과치 32%가 감소했다라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이게 큰 감소치인 게 우리나라 정부가 5년간 감축 목표를 한 게 연간 그러니까 5년간 감축 목표를 여기서는 이제 4년간 이루어냈다라는 부분 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중 미세먼지 주요 정책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거의 좀 대동소이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보면은 차량 이부제라던가 차량 총량제 이런 부분들 중국에서는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출 부가금 제도, 환경 세수제 이런 것들 중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정책이 있는 것은 맞으나 누가 얼마나 열심히 시행을 하느냐, 실제로 이행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또 중대한 발표를 하나 했는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푸른 하늘 되찾기 3개년 행동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2015년 지금 수준에 비해서 15% 이상 또 감축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중국이 한 걸 보면 진짜로 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아는 기자분이 그 중국을 또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복지하단 해가지고 다녀오셨는데 좀 정말 무섭다라고 느꼈던 게 많은 부분이 또 개선이 되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와 함께 협력을 할 때 중국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거는 오염 물질 저감 기술을 우리한테 배우고 싶대요. 근데 왜 일본이나 더 유럽이나 그런 선진 국가가 아니고 우리냐라고 했을 때 거기는 기준이 너무 높고 수준도 너무 약간 상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일단 우리가 중간인 거죠.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 하위권 학생이 중위권 학생한테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배워서 자기들은 이제 가뿐히 뛰어넘겠다라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중국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일본은 굉장히 공기가 좋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지 않나요? 일본 가면은 우리와 일단 하늘이 다르잖아요.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일본에도 이렇게 2007년부터 11년 전이니까 여러분이 계산을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도쿄 미세먼지 소송, 도쿄 미세먼지로 표현했는데 도쿄 대기오염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도쿄도 내 천식 환자들이 일본 정부와 그 배기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게 11년을 끌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화해 판결로 물론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정책 변화에 큰 획을 그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미세먼지 소송 이전에 그럼 유사 소송이 없었나요? 한다면 있었습니다. 서울 대기오염 소송이라는 게 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나온 결과를 보고 우리도 좀 긍정적인 걸 예측을 했죠. 우리도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자동 꼭 천식 걸린 사람이 대기오염 때문에 100% 대기오염 때문에 아픈 건 아니지 않냐, 다른 원인도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는 그런 소극적인 판단을 내리게 됐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단은 우리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보통 그 환경부에서 발표한 걸 따르면 일반 평상시에는 30에서 50%, 고농도일 때는 70%까지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일본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중국이 40에서 60%의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가 또 일본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일본 국내의 영향이 이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살펴봤어요. 그 일본은 어떤 정책,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느냐 살펴봤을 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일본은 발생 메커니즘, 개별의 발생원의 기여 비중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된다. 이거에 굉장히 포커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원인을 제대로 알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하는데 좀 열심히인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훌륭한 학자분들이 계시지만 항상 우려를 하시는 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연구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뭐 초미세먼지 등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원인을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세세합니다. 그 단기적 과제, 중장기적 과제 해서 우리가 그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야외 소각 대책이라던가 암모니아 발생원 대책이라던가 VOC에 관한 대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연료나 연소에 관련된 부분, 뭐 각 그 산업 발생원에 관한 부분도 대책을 이렇게 거의 다 마련을 해가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료가 조금 저도 복사본을 받은 거여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나라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물론 지난번에 그 923 대책이 이전의 대책에 비해서 많이 선진화된 대책이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주로 좀 단기적인 그런 대책에 좀이 많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발생원을 파악하고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배출원을 100%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공장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사업장은 아예 배제가 되고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그 배출량 같은 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또 암모니아들, 그리고 그 소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혀 측정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간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꼭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됐나, 우리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2배 이하로 낮습니다. 연평균이 이렇게 12.6, 11.9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 공기 선진국, 소위 공기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미세먼지는 그 낮은 농도일지라도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지가 않아서 그 인구에 대한 관리, 건강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들, 선진국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환경 기준 달성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달성률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일본은 달성률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이렇게 검증을 해서 또 맞춰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네, 3, 4분.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지나가듯이 하나 말씀 한번 같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넣어봤는데요. 지난번에 서울시 비상저감 조치 그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 좀 그게 효과가 있냐 없냐 갑론을박이 많아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기준일 때 비상저감 조치 발표를 하고 또 차량 이부제를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주로 공공기관, 그러니까 물론 민간으로는 의무가 아니고 권고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적용을 받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저감 조치 효과가 어땠냐, 교통량 감소에 정확히 비례하더라. 우리나라의 차량 중에 그 공공기관 차량 부분만큼 그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많이 참여하고 많이 동참할수록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간은 거의 자동차 이부제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이렇게 동참을 많이 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은 청와대 경호처나 국방부까지도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효과가 나왔었다. 그래서 어쨌든 비상저감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의 판단은 각자 여러분의 몫이지만, 이런 결과치를 보시고 우리가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빨리 하고 마칠게요. 경유차가 휘발유차나 LPG에 비해서 그 미세먼지 배출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질소, 산화물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보면은 LPG차가 경유차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경유차 한 대가 LPG 20대에서 93대에 맞먹는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그 DPF 장치, 그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 친화적인 그 차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연료 그 연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워낙 경유차의 연비가 좋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많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와 필리핀 등등 다른 국가와 대기오염 소송도 있었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연무, 그러니까 즉 태운 것, 산불로 발생한 연기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산불은 왜 발생하느냐? 일부러 태운다고 합니다. 팜유를 재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대우림을 불태워서 엄청난 그 미세먼지를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싱가포르 당국은 그 헤이즈 프리 상품을 사자라는 운동을 펼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명단을 다 발표를 하고 마트에서 해당 상품을 모조리 출시시키는 등 이런 캠페인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팜유가 어디에 들어가냐 여러분도 많이 익숙하실 텐데 스낵이나 라면, 초콜릿 대부분 다 뒤를 보면 팜유가 써져 있죠. 근데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환경 문제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 뭐 맥도날드라던가 등등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대규모 재배를 해가지고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과 그 약간 이렇게 행동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업과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연구가 좀 미진한 부분인데요. 암모니아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 그 단적인 예가 작년에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높은 도시가 전북 익산이었다고 합니다. 되게 물 좋고 산 좋고 한 곳일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축산업으로 인한 암모니아 배출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해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얘기만 드려서 아쉽긴 하는데 암모니아든지 질소산화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적으면 미세먼지는 발생량이 줄거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함께 결합해서 2차 그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햄버거 하나를 먹는 게 물론 이게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죠. 우리 515km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육류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최소의 24배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뭐 약간 징검다리 채식을 좀 해본다던가 아니면 소고기를 먹을 걸 닭고기를 좀 먹어본다던가 그런 생활의 실천들, 관심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랫동안 걸려가지고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에 대한 협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협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점검을 하고 감시를 하고 압박을 주고 서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걸려가지고 만든 1979년에 협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부 그런 그 협약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부분들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행동을 하고 더 많이 이렇게 퍼뜨릴 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변호사님께 소통 중에 지금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가서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 지방선거 때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이 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공약들 중에 그냥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겠다 초등학교에 이런 일회성에 그치는 어떤 공약들도 있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론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공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그 관련 캠페인을 했었어요. 서울시 미세먼지 공약 제대로 알자라고 해서 신촌 그 연세로에 나가가지고 공약들을 다 보여드리고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뭐 읽어보시면 뭐 나눠드리고 이런 거 했었는데 말씀 주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좀 미봉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절대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또 미세먼지는 우리가 PM10을 얘기하지만 다른 그런 선진 국가들은 PM10을 얘기하는 국가들이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작을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PM2.5, PM1.0을 얘기하고요. 그 공기청정기는 PM2.5, PM1.0에는 큰 그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응보다는 정말 절감, 꼼수를 부리지 말고 줄이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정부 나오신 분들도 다들 아이디어적으로도 뭐 뛰어나고 여러 정책을 주셨지만 이거는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가 대통령이 중국에서 시진핑 물론 방식의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국가 아젠다로 올라가서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그리고 배기오염 그러니까 그 자동차 정책 관련된 것도 변경을 하고 그렇게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